네, 오늘은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셰익스피어 하면 우리 머릿속에 벌써 여러 작품들이 떠오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리어 왕 이런 작품들이 벌써 유명한 대사들과 함께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정말 몇 개나 읽어보셨나요? 햄릿의 중요한 작품들 중에는 4대 비극과 5대 희극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작품들은 이 9편이죠. 이 9편 중에 과연 여러분들은 몇 개나 읽어보셨을까요? 아마 하나 내지는 2개 정도만 읽어보셨고 나머지는 제대로 정독해 본 적이 없거나 영화에서 조금 배경 지식으로 조금 얻은 것 뿐일 겁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 그것도 어린 나이 때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희곡이라고 불리죠. 비극이든 희극이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희곡입니다. 즉 대본으로 된 작품이란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연극에 상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없냐면 인물의 묘사를 글로 정리한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등장인물이 다 일일이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극문학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수능 문제에 아닌 모의고사에 극문학이 나왔을 때 개연성과 연계성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합니다. 셰익스피어 문학도 줄거리가 아주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사의 생략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저의 행동을 모두 다 제가 말로 직접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셰익스피어의 첫 번째 특징이, 즉 극문학을 읽어야 하는 첫 번째 특징이 곧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강화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셰익스피어가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을 풍부하게 표현해냈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보면 단순히 사랑, 복수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투도 나와 있고 체념, 화해, 권력 다툼, 어리석음, 나약함, 신중함 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감정들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매우 세세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흔히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읽는 사람들이 영문학 전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연기나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이 또는 극을 쓰려는 사람들이 참고해서 많이 읽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연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간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을 왜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저 인간이 왜 저럴까입니다. 쟤는 왜 저러지? 이 질문이 결국에는 인물 분석을 하게 만드는 출발점이고 모든 문학 작품에서 우리는 인물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셰익스피어에 나와 있는 인간들은요, 때때로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하고 선한 사람은 끝까지 선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물들이 입체적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다가도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이기적인 사람도 나중에 가서는 후회를 하는 등 복합적으로 사람이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왜 저런 감정을 느끼지? 왜 저 행동을 하지? 저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데 이 사람의 말에선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이? 이 사람의 내면에 이 극에서는 줄글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대사를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지? 를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4대 비극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둘러싼 다툼, 거기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눈먼 욕심, 복수가 테마를 이룬다고 하면 5대 희극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자신의 욕심을 과하게 추구하다가 엉뚱한 식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특히나 사랑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거의 모든 감정들과 묘사들이 셰익스피어의 작품 안에 다 담겨 있고 그걸 분석해내는 훈련들이 극이라는 형식 때문에 꽤 까다롭지만 그걸 훈련하고 나면 문학 작품을 봤을 때 저 인물이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셰익스피어를 읽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그것도 극문학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줄글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고 모든 게 대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문학은 시와 노래랑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길게 얘기하다 보니 라임을 맞추게 되고요. 대꾸를 이루게 되고요. 시처럼 운율을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학 작품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표현을 정성껏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많은 표현법들, 예를 들어서 비유법, 직유, 은유, 그 외에 반어법, 역설법, 풍자, 사실적인 묘사, 상징 또는 블랙조크 등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문학 표현 방식을 여러 소설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햄릿의 가장 유명한 대사,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는 문장만 보더라도 죽느냐 사느냐라는 대꾸를 이었고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면서 삶과 죽음을 사랑과 복수 사이의 상징물처럼 표현하고 있죠. 이 외에도 다양한 표현들이 말 그대로만 보면 해석이 잘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수업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묘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은요 정말로 이런 비유법이 모든 문장마다 들어가 있어서 얘네들이 지금 정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꽁트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읽는 거는 물론 교양 수준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죠. 동양권에서 삼국지를 읽히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대화가 아니라 조금 교양 있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있는 지적인 대화를 할 때 참고용으로 인용되는 소재들이라면 셰익스피어를 모르고서는 영미권 사람들 또는 유럽권 사람들이 대화에서 나누는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죠.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그 작품 그 자체로 물론 괴테의 파우스트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많은 상징들을 자기도 차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만 읽어도 고대 그리스에 나와 있는 많은 상징물들을 우리가 베껴서 쓰게 되는 거죠. 베껴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양 수준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왜냐하면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시대적인 맥락을 엄청나게 고려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까지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공부하면서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들, 그리고 인류가 500년 전에 1000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똑같은 감정들과 행위들을 셰익스피어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나열해 놨기 때문에 교양 수준에서 읽히는 것도 좋지만 특히 문학을 공부하는 친구들, 특히 문해력을 높이려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문학 표현의 극치, 정말 어떻게 단어를 이렇게까지 조탁해서 우리가 쓸 수 있지의 극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셰익스피어를 읽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셰익스피어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읽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삼국지와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읽어놓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 쉽게 거기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누가 해설해주지 않으면 그게 바로 이해되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작품에 예를 들어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만 하더라고요. 등장인물들이 거의 20명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짧은 극임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이 많고 복합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거를 혼자서 읽기는 꽤 까다롭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코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문학 표현들을 다양하게 읽고 교양도 챙기고 그리고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분석까지도 해볼 수 있다면 셰익스피어만큼 좋은 교재가 또 없죠. 이런 이유에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는 특강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